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편 채권에서 계약, 이 중에 계약 강론, 여기에서 고용부터 화해까지 9개의 전형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계약을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고용은 불효식, 낙성,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이 고용은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와 함께 계약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노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무 공급 계약에 속하는데, 다른 노무 공급 계약과 달리 고용은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노무자를 대등한 힘을 가진 당사자, 즉 재주를 가진 사람과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각각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계약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에 관한 규정은 모두 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회 현실은 이 사용자와 노무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근로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헌법 제32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들 법률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이런 노동법의 영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노동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규범들은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민법에 관한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고용계약에서의 권리 의무를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자는 고용계약에서 정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건데요, 이 고용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전형적인 인적 요소 고려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개인적 특성이 계약의 중요 요소입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은 유상 쌍무계약으로서 사용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노무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의 만료로 해서 고용계약은 종료합니다.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며, 이렇게 갱신된 고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와 동일한 규범 구조이죠. 다음으로 해지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들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인데요. 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고용계약을 존속시켜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이며,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 고용계약의 특성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이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해지 통고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급입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은 불효식, 낙성,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이 도급은 고용, 현상 광고, 위임, 임치와 함께 노무 공급 계약에 속하는데 다른 노무 공급 계약과 비교할 때 도급의 핵심 특질은 수급인의 채무가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점, 이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완성하면 계약 이행이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고용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급의 목적인 일은 여러 가지 공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급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개념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작물 공급 계약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제작물 공급 계약은 물건의 제작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그리고 물건의 공급이라는 면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질 결정에 관해서 거기에 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이 제작물이 대체물인 때에는 매매, 그리고 비대체물일 때에는 도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의 목적물이 대체물인 때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인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서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도급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도급인과 약정한 일을 위해서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도급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죠. 그러나 하수급인의 보호와 같은 정책상의 이유로 특별법을 통해서 채권관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수급인에 대한 효력을 보겠습니다. 우선 일의 완성과 완성물 인도 의무입니다.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그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완성물 인도 의무는 완성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이전, 그리고 아울러서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도급인에게 있다면 소유권 이전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은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가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에 관한 이 세부 사항은 보충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담보 책임입니다. 이 도급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567조에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준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급은 매매와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걸 고려해서 민법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와 비교할 때 도급계약의 특성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수급인이 목적물을 제작해서 도급인에게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에 있어서 완성물에 존재하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수급인의 행위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효과는 대금 감액과 해제인데 반해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핵심은 하자 보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담보책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입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중에서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은 하자의 중요 정도 그리고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도관을 A 회사 제품을 사용하기로 약정을 했지만 기능상 큰 차이가 없는 B 회사 제품을 사용했고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경우, 이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자가 중요하지도 않고 또한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요? 네,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 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교환 가치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은 하자 보수를 해도 남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다음으로 하자가 중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는데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즉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도급인은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가 여부, 이것은 도급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제,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해제를 보겠습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해서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를 할 수 없고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담보책임의 경감 및 면제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법 조문으로 669조 또 672조의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에 대한 효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수 지급 의무인데요. 도급인의 보수 지급은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액 결정 방법은 보수의 총액을 미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정액도급과 그 대략만을 정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 계산도급이죠. 정액도급과 계산도급, 이렇게 이 보수액을 결정하는 방법의 유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인데요. 이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6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급의 종료를 보겠습니다. 도급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종료되겠지요. 그게 변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민법은 도급에 대해서 특유한 종료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입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 체결 후 해당 일이 도급인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이것은 무의미하며 수급인도 손해배상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인데요.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행 계약을 보겠습니다. 여행 계약의 개념인데요. 여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에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 여행 계약에서 여행 주최자의 의무는 운송,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운송 계약, 숙박 계약, 관광 계약 등 개별 계약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여행 계약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행 계약은 불효식, 낙성, 쌍무, 유상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행 계약에 관한 핵심 규정은 모두 여행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민법은 여행 계약을 소비자 보호의 시각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규율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을 보겠습니다. 우선 시정 청구 또는 대금 감액인데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에 가름해서 또는 이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지입니다.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행 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다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인데요.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다음으로 해지입니다. 민법은 여행 계약의 특유한 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입니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상 광고입니다. 현상 광고라고 하는 것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 현상 광고는 지정 행위의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급 계약과 유사하지만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현상 광고는 15개의 전형 계약 중에서 유일한 요물 계약입니다. 그리고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이지만 편무 계약입니다. 유상 계약은 보통 쌍무 계약인데 현상 광고는 매우 특별한 경우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현상 광고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조문을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위임을 보겠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 고용에서와 달리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휘 감독이 아니라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수행합니다. 도급에서와 달리 수임인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임은 불요식 낙성 계약입니다. 그리고 위임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유상 쌍무 또는 무상 편무 계약입니다. 다음으로 수임인과 위임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 위임인의 의무는 다른 계약 내지 법률 관계에 폭넓게 준용됩니다. 왜냐하면 위임 계약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무의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다른 법률 관계에 준용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임치라든가 심지어는 법정 채권 관계인 사무관리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위임은 대리의 내부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겠죠. 자, 우선 수임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선관 의무입니다.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무상 유상과 무관하게 수임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집니다. 무상 임치의 경우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경감시키는 것과 차이가 있죠. 이것은 위임이 계약 중에서 당사자의 신뢰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복임권의 제한입니다. 위임 계약에서 수임자의 개인적 특성은 계약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임 사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위임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임 사무를 제3자에게 맡긴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에 관한 제121조, 복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제123조를 준용합니다. 수임인의 기타 의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의무, 취득물 인도 의무, 취득 권리 이전 의무, 그리고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임인의 의무입니다. 위임인의 의무로 민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볼까요? 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위임의 무상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 사무가 수임인의 영업 또는
업무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무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유상위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임의 종료입니다. 먼저 해지의 자유입니다. 이 해지의 자유는 위임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위임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을 손해, 여기에 한정됩니다. 두 번째, 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위임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로 해서 종료됩니다. 이것은 위임 계약이 이 당사자의 인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법률 관계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 종료 시 사무 긴급 처리 문제인데요. 우리 691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등은 위임인 등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위임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문제인데요. 69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 종료 사유는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것을 안 때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으로 임치를 보겠습니다. 임치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임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보관한 후에 나중에 반환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임치는 노무의 제공이 물건의 보관으로 한정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위임과 구별되지만 유사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폭넓게 준용됩니다. 임치는 불효식, 낙성, 유상 또는 무상 계약입니다. 이 쌍무성에 관해서는 유상인 때에는 쌍무, 무상인 때에는 편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지만 임치를 낙성 계약으로 구성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임치가 무상이더라도 쌍무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임치의 특수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소비 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임치와 달리 수취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임치인에게 동질, 동종,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 이것이 소비 임치입니다. 예금 계약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소비 임치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혼장 임치가 있는데요. 이 수취인이 복수의 임치인으로부터 수취한 같은 종류의 물건을 혼합해서 보관했다가 반환할 때에는 임치한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임치한 물건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 이것이 혼장 임치입니다. 혼장 임치는 반환 방법에 있어서 일반 임치와 다를 뿐 다른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치 계약의 해지를 보겠습니다. 민법은 임치의 해지에 관해서 특칙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수취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속적 계약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규범 형식이죠. 다음으로 수취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먼저 임치물의 보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취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정도, 이것은 그 임치가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임치에서는 추상적 과실 기준, 무상임치에서는 구체적 과실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구체적 과실은 책임을 경감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치물의 반환입니다. 임치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은 수취인은 임치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반환 장소에 관해서는 700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위임과 마찬가지로 임치계약에서도 수취인의 개인적 특성이 계약의 중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복임에 관한 제682조를 임치에 준용합니다. 수취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치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취인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임치물을 압류하면 수취인은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임인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은 수취인에게 준용됩니다. 다음으로 임치인의 의무입니다. 우선 임치물 인도 의무를 보겠습니다. 임치계약이 성립하면 임치인은 임치물의 인도를 부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다양합니다. 주요 학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치물 인도 의무가 있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런 학설. 또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의무는 인정할 수 없고 인도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무상임치에서는 인도 의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유상임치에서는 수취인이 물건의 보관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인도 의무가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들 학설에 대해서 종합하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이 논쟁은 임치를 용물계약으로 구성했던 의용민법 시대의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행민법에서 임치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임치물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것, 이것은 논리상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인 것도 논리상 당연한데 문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치인을 상대로 인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 이행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겠지요. 이 수취인이 강제 이행을 청구하면 임치인은 해지하면 그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 차원에서, 이 제재 방법의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제재는 손해배상 또는 해지가 될 것이고, 이 중에서 손해배상의 내용은 유상, 무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상임치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제697조의 규정입니다.
그 밖에 제701조는 위임에 관한 이러한 규정을 임치인의 의무 준용해서 임치인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계약입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가령 A, B, C 세 사람이 각각 3천만 원씩 출자해서 공동으로 식당을 경영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들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합니다. 조합은 불요식, 낙성,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이 조합계약에 의해서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재산과 조합의 운영에 관해서 권리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조합은 이 사단법인과 유사하죠. 양자 모두 자연인의 단체로서 존재하지만 사단법인과 달리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법인 사단과 조합도 구별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관할관청의 허가와 등기 외에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경우이지요. 여기에 반해서 조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조합은 구성원의 개성이 유지되는 반면에 이 사단법인에서는 사원의 개성이 몰각되지요. 말이 좀 추상적이지요.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원들의 개성이 다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단법인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 사단법인 자체가 하나의 법인격이 되는 것이지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 사원은 이 법인 속에 몰각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X라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죠. 이에 반해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이 X가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민법에는 조합의 단체성을 전제로 한 규정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조합 규정에는 조합원의 개별성에 기초한 것과 조합의 단체성에 기초한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의 단체성에 입각한 규정으로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의 업무 집행입니다. 이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내적 업무 집행과 대외적 업무 집행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대내적 업무 집행은 업무 집행 조합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업무 집행 조합원을 정한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내적 업무 집행 중에서 업무 집행 조합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통상 사무는 각각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합원이 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과반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과반수를 넘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과반수란 말 자체가 반을 넘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다, 이것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업무 집행 조합원을 정한 경우에 대내적 업무 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 조합원을 선임을 하고 업무 집행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과반수로서 업무 집행을 결정을 하고 이 통상 사무는 각 업무 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업무 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중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업무집행자와 다른 조합원 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이 내용들이 업무집행 조합원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내적 업무집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대외적 업무집행입니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죠. 따라서 조합의 사무와 관련해서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리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조합대리라고 합니다. 어느 한 조합원이 한편으로는 다른 조합원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해당 법률 행위를 하는 조합원이, 그리고 업무 집행자가 정해진 때에는 그 업무 집행하는 그 조합원이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재산관계입니다. 가령 A, B, C 세 사람이 조합원으로서 갑 토지를 소유한다라고 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이 뭘까요? 만약에 A, B, C 세 사람이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한다면 그 갑 토지는 그 법인 소유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조합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때에는 A, B, C가 갑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공동 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합원의 공동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자, 이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 관해서 민법은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272조와 706조 2항의 상충입니다. 272조는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706조 2항은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규정이 상충하는데 이 두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272조는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는 272조가 적용되지만 그 합유물이 조합재산일 때는 706조 2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게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유에 관한 272조가 민법이 합유로 정하고 있는 조합재산에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적용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 272조와 706조 2항의 충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입법상의 실책입니다. 자, 다음으로 합유 지분의 처분을 보겠습니다. 이 273조 1항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는 학설 다툼이 있는데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와 분리해서 합유 지분만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고 탈퇴의 절차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합재산의 충실화 문제입니다. 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단체로서의 조합의 실체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법은 조합재산의 유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문제입니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존속 중에 압류를 실행하게 되면 조합의 목적인 공동사업의 수행이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조합채무의 상계금지인데요. 가령 A, B, C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해서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X가 조합원 중 한 사람인 A에게 100만 원의 채권이 있더라도 상계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자, 조합의 채무도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합니다. 가령 조합이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금전을 빌렸다면 조합원 모두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즉 조합재산은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채무는 결국 조합원 개인의 채무로 됩니다. 즉 조합원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두 개의 책임, 즉 조합 재산에 의한 공동 책임과 조합원 개인 재산의 개별 책임, 이 두 책임이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인데요. 이 조합 재산에 의한 공동 책임 문제입니다.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대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X가 A, B, C 세 사람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해서 3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면 A, B, C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병존하는 책임이 있죠. 개인 재산에 의한 개별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 채무에 대해서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질 경우에 조합 계약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비율로 채무를 분담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성질은 분할 채무입니다. 이 부담 비율에 관해서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 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해서 변제합니다. 다음으로 이익과 손실의 분배입니다. 이 손익분배의 시기와 내용은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합니다. 그리고 약정이 없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원의 탈퇴입니다. 이 탈퇴에는 임의 탈퇴와 비임의 탈퇴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 탈퇴를 보겠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의 존속기간이 종신으로 된 때에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규정 형식이죠. 그리고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임의 탈퇴입니다. 비임의 탈퇴 사유는 사망, 파산, 성년 의견 개시, 제명 이런 것입니다. 이 사망, 파산, 성년 의견 개시를 탈퇴 사유로 한 것은 조합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인적 요소가 강조되는 계약이다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죠. 그리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가령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경우,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조합원의 전원 일치로 결정을 합니다. 탈퇴 효과를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조합은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조합의 단체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탈퇴하게 되면은 지분의 계산이 있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719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합의 종료입니다. 해산과 청산의 문제인데요. 민법은 조합의 단체성을 고려해서 법인과 유사하게 해산,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채권자가 사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의 해산, 청산에서는 법인의 채권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조합 채권자는 조합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따라서 조합의 해산, 청산은 조합원들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것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원 전원의 합의도 이것도 해산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청산인 또는 청산 사무에 관해서 민법은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청산이 완료된 때에 소멸합니다. 자, 다음은 종신정기금입니다. 종신정기금 계약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90세의 연령이 된 A가 자기 소유의 갑부동산, 근데 시가가 1억 원입니다. 이 갑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은 A의 사망 시까지로 하고 1개월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A가 100개월을 초과해서 생존한다고 하면은 B는 시가보다 많은 금액으로 갑부동산을 매수하는 셈이 되지만, 이 A가 10개월 후에 사망했다면 B는 시가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자, 이와 같이 종신정기금은 사행성이 두드러진 계약입니다. 이 종신정기금은 보험, 연금 제도가 발전하기 전에 노후 생계 보장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었던 제도입니다. 이 종신정기금 계약은 일정한 원인 관계, 우리 같은 앞 사안에서는 매매 계약이죠. 이런 원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이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종신정기금 계약을 유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인 관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고, 원인 관계의 무효 취소는 종신정기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음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가령 A, B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 이런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A는 B에게 1,000만 원의 매매 대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가 매매 대금이 왜 1,000만 원이냐, 800만 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A의 의견과 B의 주장이 다르죠. 이때 A와 B가 서로
그럼 우리 100만 원씩 양보해서 매매 대금은 900만 원으로 합의를 하고 분쟁을 끝내자. 이런 합의, 이것이 화해입니다. 이 화해는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에서 오는 시간 낭비와 인간관계의 파괴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화해 효력을 보겠습니다. 우선 창설적 효력입니다. 이 화해 계약에 의해서 화해 전의 법률 관계는 소멸하고 그 대신 화해 계약에 따른 새로운 권리 관계가 창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화해와 착오 문제가 있는데요. 이 화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강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나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진실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고 서로 양보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화해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고려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이로써 우리는 15개의 전형계약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